제3 계엄은 국무회의 절차도 거쳤고 실탄도 없었으며 국회를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단 200명의 군인으로 국회 안에 있는 1000명의 의원과 보좌관을 끌어내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국회의장 의원식은 뻥 뚫려있는 정문을 두고 월담을 하였으며 안기령은 실탄도 없는 총을 붙잡고 난리 부르스를 폈습니다. 맹주했습니다. 이들은 이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한테 계엄을 할 것이냐는 말을 수도 없이 한 작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계엄을 한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서 쇼를 벌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직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 내란수계라고 말하는 이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맞습니다. 의원증만 있으면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최민희 의원의 텔레그램이 떴고 2시간 만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 특권인 비상계엄 해제권을 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해제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의 비상계엄에서 이재명은 킬링필드라는 말을 내세우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박종근 사령관을 외유시킴으로써 체포조, 케이블타이, 다이소에서 산 망치, 탱크, 실탄, 특수부대와 같은 카더라식의 가짜 뉴스들을 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은 이를 모두 믿으며 제 아들이 구글하며 절연을 외치셨습니다. 저희 2030 청년 대학생들은 감성에 지배되는 게 아닌 이성적으로 해당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중자를 지닌 박종근 요원은 요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의원으로 둔갑하고 홍장원 1차장은 박선원 의원과 짬짬이하여 갑자기 등장한 메모가 4개가 되더니 최초의 메모는 지렁이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적의 홍장원체 새로운 문자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정서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흔들림이라도 든 겁니까? 홍장원 메모 필체가 박선원 필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박종근을 회유하고 국정원에서 잘린 홍장원으로 내란을 공작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전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촛불, 선동으로 동요돼 박근혜를 탄핵시킨 주요 장본인입니다. 국민 주권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투표이고 한 표 한 표 행사에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민주당이 탄핵을 수십 번 해내다 보니 탄핵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친 합법이고 이에 대한 회의록도 나왔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도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아무런 사상자가 없는 평화계엄에 내란과 그리고 외환까지 들먹이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생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을 빌미로 내란의 여지를 발견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지녀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여지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말장난하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는데 사법카르텔 우리법연구회가 한가득인 서부지법이라 영장 쇼핑을 하였으며 국회 계엄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총알을 맞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서부지법의 영장은 가관입니다, 여러분. 국가기밀시설을 수사할 수 없는 헌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사항으로 뒀으며 딱불로 인감을 붙여 공문서를 위조했고 한마디로 위법을 저지른 무법의 상황을 저희는 목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수처장 오동은 구속해야겠죠? 네. 오동은 유세. 언론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며 언론의 중립성은 새나 줘버린 지 오래입니다. 민주당과 결탁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에게 구구라는 타이틀을 달며 민주당과 함께 내란 농조와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기존 언론이 가렸던 진실을 들춰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론은 반성하고 기능을 개선시켜야지 국회와 결탁하지 마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누가 뉴스를 보겠습니까? 맞습니다. 본인들의 아젠다와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들을 싹 다 묵살시키고 게이트키핑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표 간첩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저질렀던 경제 문제를 청산시키려 노력했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무역 규모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GDP 10조를 갉아먹고 1년간 일자리 17만 개를 없앤 민주노총의 당원수를 무려 22만 명을 줄였습니다. 민노총은 현재 간첩이 5명이나 잡혔고 계속적으로 미군 철수와 양곡법 개정과 같은 악법을 주장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닿았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수출하였으며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진행하고 국가 안보에 힘을 썼습니다. 또 자원불모지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울산 대왕고래 사업을 진행하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48조 원을 들여 태양광 판넬, 신한대상 풍력단지와 같은 중국에다가 퍼주는 신재생 사업에는 함구하고 지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은 반성하십시오. 48조 원을 날렸는데 500억이 아깝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과 좌편향의 언론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선동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주에 계시는데 광주 기아 공장에 간첩이 잡혔는데 검사가 매수됐다고 간첩은 가짜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동됐고 제 아고들과 지인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대한민국 간첩이 있고요, 반국가 세력이 있고요. 우리는 듣는 말과 여론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선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광우병과 후쿠시마 오염수를 통해 반미와 미군 철수, 동북아시아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자유진영 한일 관계를 갈라치기와 공격을 하며 국가안보를 망가뜨리려는 민주당 작자와 그 대표 이재명 당장 구속하고 전용인 특권을 버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뭡니까? 바로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는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선관위를 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공 개입의 간거는 만연해 있습니다. 시팍 및 미국 외신에서는 한국에서 중국, 북한 스파이가 만연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고야.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3월 4일, 그저께 3월 4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800건의 채용비리가 있었고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계속적인 자녀 채용이 드러났는데 선관위는 뭐라고 합니까? 관습적인 절차라고 말했죠. 또한 이들은 잠시 일을 쉬게 하다 가라앉으면 다시 복귀시키려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상식과 정의를 추구하는 2030 청년들이 이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술을 하는 영화인으로서 예술인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은 살기 팍팍한데 영화를 보고 예술을 향유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동안 반미, 친북, 잘못된 역사관들을 영화와 픽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픽션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적으로 흡수하며 그 가치들이 이제는 교재로 쓰이고 교육으로 확장되고 국가 시스템을 전복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건강해야 K-팝이 있고 오징어 게임이 있는 겁니다. 예술인들이 먼저 일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낸 이 가치를 우린 수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보시죠? 네, 전 처음 보실 텐데,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양미래대학교 옛날 이름으로 동양공전의 로봇공학과 22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 먼저 안정권 대표님께 양해의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표님? 괜찮다. 괜찮다. 감사합니다. 멋지다. 안정권. 네, 저는 멋지다. 자유대학에서 함께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대 학생이고 저희 학교에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지만 학생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정말로 난학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대학교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산업전선의 최전선으로 투입되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로 좌우로 편향되지 않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금은 정치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하느냐 국가가 나락으로 가느냐의 그 길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예산안을 제출하시고 국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변론 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지령이라도 받은 듯이 정말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을 삭감했다. 저는 그것에 의문점을 느끼고 정말 상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조사했는데도 너무나도 비판할 게 많았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예산을 증액하고 태양광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예산안을 원전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태양광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산이 70%고 평지가 없어서 태양광 발전에 매우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은 80%가 중국에서 수입되며 이는 중국에게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을 위탁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역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지만 러시아가 유럽에 흐르는 가스관을 끊었을 때 그 유럽의 국가들은 가스비가 매우 치솟으면서 에너지 안보에 가장 큰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특히 전기 안보를 중국에게 떠넘기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즘 AI 다 쓰시죠? 챗GPT 아시죠? 민주당에서도 AI를 요즘 관심 가지고 잘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AI가 전기를 얼마나 먹으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챗GPT 한번 검색하면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완충할 수 있는 전기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챗GPT를 개발할 때 쓰이는 그 전력량이면 인구 10만 명의 도시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을 AI 개발에만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 AI 특이하는 것을 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에는 이런 전력에 대한 해결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급 인력, AI 반도체를 좀 더 만들면 어떻지 않겠냐, 이런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런 대용량의 전력시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선 이런 시스템으로 AI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개발은 1년이 뒤처지면 매우 큰 타격이 옵니다. 챗GPT가 개발되고 단 몇 년 만에 중국에서 더 뛰어난 딥시크를 개발한 걸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빨리 AI 산업에 투입돼야 합니다. 더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원전 예산을 삭감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 인프라를 박살냈고,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것은 AI 데이터 센터에 정말로 중요하게 쓰이는 원자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발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AI 산업을 길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은 이적단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계신 학우분들과 어른분들께 정말 간곡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동양미래대학교는 사실 운동권 학생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종인이라는 학우 선배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운동권 학생분에게 고문치사를 당하셨습니다. 고문당하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운동권 학생들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옷을 버리고 경찰 앞에서 위증을 하면서 자신들이 살인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양미래대학교 선배분을 죽였던 민주당은 지금 그 운동권은 우리나라를 고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권을 용서할 수 없어서 저희 취업시장이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추구하는 가치 명단어입니다. Design your future. 너의 미래를 디자인해보렴, 설계해보렴. 제가 원하는 미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구축하고 이런 썩어 빠진 근로 시스템 다 척결하고 운동권 척결한 곳에서 정말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학생들아, 일어나자! 지금 취업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주라! 제발 싸워주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한양대학교에서 애국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진행하였던 연사 서동훈입니다. 비록 제 이야기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꼭 말해야 하는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 앞서 말씀하신 다른 분들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제가 다룰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거짓 증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편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재판의 진행 자체는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은 너무나 편파적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의 불리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명백히 밝히지 않은 채 애매한 상태로 변론을 종료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각 피고인들의 실제 조사 진술과 검찰의 공소장이 분명히 서로 모순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사실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검찰 기소장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계엄의 정당성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느냐, 그 여부입니다. 그 중요한 부정선거 검증은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증거 신청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사건과 꽤 많은 관련이 있는 증거이고 많은 국민들이 들춰보기를 원하는 증거라면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대통령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완벽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바로 홍장원 차장의 증언과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그 두 이유가 모두 사실관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전 연사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수차례 3번, 4번, 5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논리적 타당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로 말해준 정치인 체포 명단이라고 하면서 지렁이 글자나 상형 문자와 같은 메모를 가져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괴상한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홍장원 차장은 자신이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서 그렇다는 아주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메모를 국정원 마당 앞에서 썼다고 했다가 CCTV 영상이 드러나자 실내에서 전화를 받으며 급하게 메모를 쓰느라 글자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엉터리 메모를 보좌관이 해독해서 다시 바른 글씨로 옮겨 썼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변명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지렁이 기어가는 메모를 보좌관이 다시 써서 체포 명단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물고기가 다음날 갑자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 역시 매번 말이 바뀝니다. 언제는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지시했다고 했다가 또 언제는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했다가 언제는 방첩사령관에게 공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체포하려고 한 대상의 명칭에 대해서도, 끌어내라고 한 대상의 명칭에 대해서도 인원, 요원, 의원 등등 비슷한 단어를 돌려 말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해괴한 변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곽종근 사령관의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녹취록의 내용을 조금 각색하여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양심 선언을 하라고 자꾸 권유한다. 나 좀
살려줘라. 말 안 들으면 나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하더라. 여기서 누군가라는 단어가 대체 어느 당이고 어느 세력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나 야당 세력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근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의 대담에서 그는 해당 사태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그가 헌법재판소나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해당 유튜브에서 진술한 내용은 각각 전후 사정이 전혀 맞지 않는 모순 내용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즉 이러한 증언 모순과 녹취록의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박종근 사령관이 이제 어디에서 어떤 진술을 하든지 더 이상 그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오염된 증언으로 분류되어 법적 절차의 근거로 절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맞습니다. 또 더 나아가 그 모든 행동이 바로 민주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자면 지난 2달의 기간 동안 이러한 민주당의 회유와 거짓 증언에 의해 소위 내란의 증거라는 주요 증언들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논리 관계가 검토된 지금 그러한 주요 증언, 거짓 증언들은 모두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 역시 실체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증언의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다느니 계엄이 친위 쿠데타라느니 하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철저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헌법재판소는 법적 절차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오염된 증언을 하루빨리 배척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탄핵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탄핵 심리의 결과는 바로 기각 아니면 각하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저희 20대 30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며 이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제 연설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관계로 저에게 조금의 더 시간을 주신 안정권 대표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안녕하십니까. 군산대 졸업생 유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정보 전달보다는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어머님, 아버님 세대 그리고 아직 이 이야기를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이 두렵냐? 아닙니다. 욕먹는 게 두렵냐? 아닙니다. 가족들과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이 두렵냐? 아닙니다. 적파들에게 공격당하는 게 두렵냐? 민주노총이 두렵다? 아닙니다. 저희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오는 분들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천천히 다가오는 거진 코앞에 다가온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도 천천히 다가오는 제약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더욱더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북한에 대한 반중, 반북, 반공 감정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어르신이든 대한민국인이라면 모두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아픔은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6.25에도 일본에 침략당한 이전에도 사실 중국과의 사회주의와의 전쟁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상주의를 당하고 교육받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법이 바뀌어가면서 사랑에 대한 감정같이 충격적인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그런 식으로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서 잊혀져 갑니다. 그 사건 사고들과 교육들의 지역 경쟁, 남녀 갈등, 종교 갈등, 정치 갈등을 빚어내는 그 원인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아직 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은 여러분과 반대에 서 계신 여러분, 본인이 살아온 배경에 잘못이 있다, 오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아도 시위 앞을 지나가도 누군가에게 들어도 개소리라고 치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렇게 교육받았고 내가 잘 되면 내 자식이 잘 될 것이다, 나만 잘 해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계실 테니까 말입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승진할 수 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중국과의 계획을 체결하면 정치 쪽에 손을 대면 내가 이 인맥과 10분만 있으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게 올라갈 분이 행복했을 겁니다. 그것이 정답이었을 겁니다. 가족이 잘 됐고 자식도 잘 됐고 모든 게 좋았을 겁니다. 5점 하나 없었던 인생에 우리는 그것을 5점이나 치르게 화가 나실 겁니다. 중국의 나라가 먹힐 일이 없다고 우리는 그저 줄넘기하듯 중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이것으로 우리가 나라를 성장시키고 나라의 경제를 살렸다고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10년만 지난 뒤 여러분들의 아이들, 여기 청년들이 자식을 낳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날이 갑자기 모두가 범죄자가 되듯 어딘가를 갈 때마다 얼굴을 인증하고 정치 이야기하는 못 꺼내요. 자신의 생각하는 못 꺼내요. 모두가 모두를 의심하는 세상이 도래한다면 반중 반공정서를 가진 아이들이 중국인을 보면 사장님이라고 하며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탈북민 어머님 한 분이 울면서 말한 보일러실에서 아기를 낳고 따뜻한 집에서 2년 동안 재워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식 세대와 손자 손녀 시대에 도래한다면 지금 어머님 아버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겁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요. 중국인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도 되는데 우리 한국인의 상속세 50%가 80% 90%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일이 없다고 하실 건가요? 어머니 아버지는 읽어놓은 모든 게 다 사라져 자식 세대에게 물려준 게 없다라는 말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했음을 느끼실 건가요? 북한 간첩을 국보법 폐지 주장하고 중국 간첩을 간첩적 학대법 반대해버리고 중국 간첩의 구시신이라도 우리나라 기술처럼 국제지검화가 발휘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술 노력들이 도둑질 당하는데 민주당의 간첩질 받아서 처벌도 못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중국인은 전부 잠재적 간첩입니다. 맞습니다. 국가정보법 제7조 중국 모든 조직과 시민의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며 국가정보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모든 조직과 시민이 중국에서 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래도 간첩이 아닙니까? 언제든 간첩이 될 수 있는 중국인인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하게만든 친중민주당 그것에 동조하는 일부 친중 국민의 의원들이 반국가 세력 종북 전체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청년 예산, 아이돌복 예산 속에서 또 세대 갈등 일으키려 하고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힘들게 일한 만큼 자식 세대가 더 편하기를 원해서 일한 거 아니셨습니까? 저희 힘듭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요. 정말 결혼을 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원하던 자리에 취업이 가능할지 모르겠고 내 취미생활까지 같이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중국의 벽도 자유가 없어진다면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것들의 지금도 거지도 5%밖에 되지 않는 확률을 뚫고 노력하는 아이들인데 0.01% 아니 그보다 더 적은 확률로 우리의 성공 확률이 내려간다면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훨훨 날 거고 우리는 나라로 떨어질 겁니다. 네가 잘하면 된다.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요.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지지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들 연세대라고 고려대라고 서강대라고 전북대라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오고 최고의 함께 입학한 청년들이 과연 정말 자유가 사라진 세상이 온다면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린 이룰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세상의 자식들은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요, 예산사 감독이 마약이나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다. 예산사 감독은 전기세 폭탄받자 월세보다 적게서 더 많이 나온 시대가 되지는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국회에 탄핵나무는 또 없습니까?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직무정지가 됐다는 사실은요, 의도가 없다, 구심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심점 없는 사람은 책임 떠넘기, 의사결정 지연, 갈등과 분열, 자원관리 비효율적, 불쌍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북한에서 중국에서 쳐들어오면 우리를 지켜줄 게 없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요, 휴전선 앞에서 불들 다 사라지고 들어오세요 하고 적군한테 길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안 두렵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윤석열 개혁 탓입니까? 윤석열 개혁 의제도 이제 3개월밖에 집권하지 대통령 보고 내려오면서 178회 탄핵운동 집회 연계 민주당입니다. 제왕적 국회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라고요. 또 판사 판결을 믿고 죽어도 믿고, 판사 판결 죽어도 믿고, 헌법재판관 말을 죽어도 믿는 여러분들, 형상기억 종이만 들어도, 판사님들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격식하는 말만 들어도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우리는 헌법적 도리에 평생 감사 따위 받지 않겠다. 그 와중에 감사위에서 탄핵 소추시킨 것만 봐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면 투표 왜 합니까? 우리가 유권자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란이라는 소리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것도 2시간짜리 내란을요. 우리는 그저 이곳에 3개월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오신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10년을, 아니 더 오랜 세월을 대한민국의 간첩과 도둑놈들이 살인범인 많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하는 건 모두 똑같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유를 아직 반밖에 실현되지 않은 이 자유조차 지키려고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려 하는 버스를 몸으로 막고 계시고, 노쇠한 몸으로 이 바닥에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소리를 지르고 태극기를 휘날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미친 겁니까? 우리가 정치에 미친 겁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너무 전에 미친 놈입니까? 정말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 욕하라면 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개인으로 정부를 지역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정부인이 알고 우리 희망적 국민들이 이것을 해결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깨에 거리로 나온 겁니다. 너희가 정치를 몰라서, 너희가 세상 문자를 몰라서, 너희가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다. 그래야 더 3개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이 사태를 알아낸 시간에 굉장히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알아낸 사실들이 까놓 줄지 않은 양반처럼 우주에서 쏟아지는 걸 보게 되면 그 분노와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가 좋아서 여기 나오시는 줄 알아봅니다. 한창 공부하고 한창 일하고 한창 이직을 준비하면 한창 인생을 즐겨야 할 나이에 공부도 손에서 주지 못하고 일도 손에서 놓고 취업 준비도 놓고 친한 친구랑 절교하고 부모님이나 외절하고 일상도 잃어버린 채 이 차가운 겨울 아스팔트 바닥에서 새벽까지 새가며 노숙자 마냥 바닥에서 은박지 접고 잡기도 자기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땅에 기간을 외치는 저희가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여기 나오시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돈까지 써가며 이 짓을 감수히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방가는데 지배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위해를 지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지방에 사는 저까지
시간까지 써가며 전라북도 군산에서 여기까지 서울을 한 번도 방문해본 적도 없던 제가 왜 방문해서 서울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제일 훌륭하다! 이러지 나라 지키려고 아니 나라가 문제입니까? 여기 청년 어르신들 지금 이 사태를 모르고 있음에도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 그리고 친구들 모든 직장인 모든 어르신 모든 어른분들을 위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지켜달랬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지켜주는 군인분들한테 그 소리 해보십시오. 경찰분들한테 그런 소리 해보십시오. 누가 지켜달라는 소리를.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 소리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족한테 내가 지켜주겠다 소리 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 나이 들고 진실을 외면한 당신들마저 우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사회에 괴리감을 느낍니다. 부정선거 같은 다른 나라들이 이미 어딘가 파괴되거나 국민 모두가 일어서 수사하려면 농성을 벌입니다. 근데 우리요 이 추운 길바닥에 많이 모이겠지만 여전히 하하호호 즐겁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않은 회의감에 휩싸입니다. 나라가 중국에 목격하는데 웃으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길거리를 거리는 게 삐꺼풀들 이제 병원에 일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키는 게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오라님이기에 이건 의무이기에 이건 전쟁이기에 이건 자유민주에 대한 수호이기에 맞습니다. 이 굳은 믿음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동일하게 미래 세대의 위함을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함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로 인한 자신을 믿는 것이기에 자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의 행복들을 유지해지게 한 절대적 수렴을 불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유는 우리가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이 자유로함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중요한 게 어딨냐라고 할 때 가족 그 외로 말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게 세상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기에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자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분명히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을 겁니다. 마치 큰 벽에 둘러싸여 무너지지 않는 벽을 주먹에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때리는 기분이 듭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10년의 세월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우리 진실을 깨달은 청년들이 온갖 창의력과 젊음으로 많은 사람을 비상식에서 상식으로 뒤바꿨습니다. 저희도 합니다. 이 사태가 끼어들기 부담스러운 정도로 우리가 미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그렇기에 호소합니다. 정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어르신분들, 국민 여러분들, 중국이 우리를 천천히 짓밟으려고 있습니다. 홍콩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찰도 국회도 그 무엇도 우리 지켜주는 게 없습니다. 가짜 언론을 돕지 말아주세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진실을 찾아주세요. 미래를 지켜주세요. 나라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가족을, 자유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자유에 대한 이걸 진정으로 지켜주세요. 저와 저희 청년들에게 이 연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정권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대학 필리버스터 연설을 자랑스러운 청년들과 함께한 것과 여기 있는 국민들과 함께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 많은 우리 국민들이 탄핵이 부당하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그래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이러한 같은 내용의 그 시국 선언을 하겠다는 단체들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 그중에서 특히 예수교 장로회 고신 쪽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오늘 이제 시국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2로 서울시민교회 목사님 인사하시죠. 네. 그리고 옥재부 북울산교회 목사님, 그리고 원대연 마산교회 목사님, 그리고 노은환 압구정동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남영 울산 서원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명호 서울 주사랑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인덕 헤세드 공동체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로 목사님, 옥재부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그리고 성명사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소속 북울산교회를 담임하는 옥재부 목사입니다. 금년은 조국 강복 80주년이 되고 6.25 동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대통령 박정희 두 대통령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친중 종북 주사파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반국가 세력들은 자유민주 체제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마저 온갖 거짓 선전선동으로 탄핵하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분연히 일어선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를 고신의 일부 목회자들이 고신총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뜻있는 고신의 애국 목회자들 165명은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손현보 목사 지지 선언을 하기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로 교수님께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예수교 장로회 고신 목회자들을 대표해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예장 고신교단의 목회자인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부당함을 천명하며 같은 교단 동력자 손현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 구국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1천만 한국교회는 날마다 국가 지도자와 국가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다. 한국교회 성도 절대 다수는 애국적 신앙 공동체이며 온갖 악과 죄와 싸우며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영적 군대이다. 특히 예장 고신교단교회는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민족 정신을 앗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인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애국 신앙인들의 후예들이다. 5년 이상 일제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분들의 신앙심, 순교정신, 애국심을 정신적 유산으로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저항교회이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거쳐 권력의 정당성을 승계하는 제도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거대 야당인 입법부가 탄핵 남발과 입법 독재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국가 운영을 방해한 것은 헌법의 정도를 벗어난 월권이며 권력 찬탈 시도다. 이는 엄청난 불법이며 망국적 내란이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은 헌법의 틀 안에서 지켜지고 유지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과 이를 경계하고 막으려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체제 전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이번 비상계엄령은 전 국민에게 나라의 심각한 상태를 효과적으로 알린 계몽령이다.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현대전에 접어들었다.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초안전, 삼안전은 한반도 안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심각한 비상시국이고 국난에 처해 있다. 현직 대통령을 재판하면서 난파 간첩의 인권에 준하는 법적 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 구속 상태에서 불법 탄핵 심판을 받게 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예장고신 교단 목회자들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신앙적 목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전 국민과 관계기관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소추권에 대한 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흠결과 모순과 억지와 불법이 드러났다. 오염된 증거로 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권을 즉각 각하하라. 둘째, 법원은 포퓰리즘에 편성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말라. 기존의 헌법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라. 셋째,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추잡한 판사 쇼핑, 법원 쇼핑과 대통령 불법 체포로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향한 불법 놀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라. 넷째, 법원은 국회의 탄핵 소추와 기소의 태생적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에 한정하여 적법성과 위법성을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전후로 관련된 입법부, 행정부 쌍방을 모두 철저하게 정밀 조사하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라. 다섯째,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을 국가기강 차원에서 엄벌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국무위원, 고위공직자, 군인 등 국가의 기강과 질서를 깨뜨리고 야당과 내통하여 권력 향배에 따라 변절 배신한 자를 엄벌하라. 여섯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9회 탄핵을 발의하고 23회 특검법, 악법 입법을 남발했다. 진짜 내란죄를 저지르며 국정을 마비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국가를 파멸의 길로 내몰았다. 국회는 국민소환제도를 입법하여 국회의원 개인의 활동에 대한 선거구 지역 국민들로 하여금 국헌 유린과 내란, 탄핵몰이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라.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가사범의 당대표에 대한 국회의 방탄 행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국정 방목잡기로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비열한 정치 행보를 즉각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군사시설과 미군의 잠수함 및 항공모함, 국정원 주변을 촬영한 중국인을 간첩법으로 처벌하는 법 제정을 거부하는 매국적 방해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계엄령 공포심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내란으로 몰아 정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일곱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검정 거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본을 흔들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성불가침의 불공정 헌법기관이 아니다. 문제는 대법관이 위원장인 중앙선관위와 법원 판사들이 위원장인 지방선관위의 구조적 불법 부정 카르텔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진 검증을 받고 부정선거 의혹을 신속히 해소하라. 여덟째,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린 자편한 언론사들은 대우각성하라. 이 땅의 만몬신과 반미친중, 거짓말, 가짜뉴스, 권력의 마약에 중독된 언론사들이 설 곳은 없다. 아홉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가 대통령직을 탄핵받아야 할 만큼의 위법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라. 10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복귀 후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제2의 건국정신으로 국가 경영을 하고 드러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허술하고 서툰 부분들을 온전하게 보완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건너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잘 준비해 주길 촉구한다.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고 결코 신뢰를 저버리지 말 것이며 통일개혁을 이루어 주길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선동과 조작으로 오도하고 있는 종북 종중 전체주의 체제로 나갈 것인가에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권을 즉각 각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 독재 내란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석고 대죄하라. 비리와 부패의 온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타락한 언론은 한골 탈퇴하고 직필 정언하라. 2025년 3월 13일 나라를 사랑하는 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 목회자 강강만 목사회 164명 일동.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스피치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누가 이명 목사, 네. 누가 한 말씀 하세요. 원 목사님. 원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밤에라도 사악한 당신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목사로서 천명합니다. 당신만 아니라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사악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판관님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말씀드립니다. 손현보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을 욕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숨지 말고 이분들을 응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살리는 애국애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재부 목사님 마침 말씀하기 전에 기자님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회가 한국 역사와 지금까지 되어오면서 중요한 순간에 고신교회가 나섰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고신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이 위기에서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서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겠지만 또 역사의 변환점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0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7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내용을 기록한 유성룡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우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만큼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북쪽은 북한이, 오른쪽은 일본이, 왼쪽은 중국이,
남쪽은 바다가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는 나라지만은 위로 뚫혀 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이 기회에 다시 나라를 재건국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하고 탄핵 기각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고신의 목회자들이 이곳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 선두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결례와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했습니다. 땅이 혼돈했다는 말은 무질서, 카오스를 말합니다. 땅이 무질서했는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질서, 카오스가 질서, 코스모스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어두움이 희망의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의 혼란, 카오스가 말씀의 능력으로 코스모스, 질서로 변화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가 19세기에 지금 한국이 혼란한 것처럼 절망적인 혼란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희망이 없고 백성들은 갈팡질팡했었습니다. 그때에 마찌니라는 애국자가 등장했습니다. 주세페 마찌니. 19세기 혼란한 이태리에 등장해서 이태리 청년단을 조직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태리 청년 여러분, 조국은 여러분에게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굶주림과 피와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을 때에 수많은 이태리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좌절하는 이태리 역사의 새로운 출발에 기초를 닦았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아스팔트 위에서 부르짖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나라의 무질서가 질서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탄핵이 각하가 되어서 대통령직에 되돌아와서 나라를 잘 이끌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고와서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감옥으로 가는 길이 확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에 정치범으로 감옥을 살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수준이 다릅니다.
나는 정치범으로 살았는데 이재명이 감옥 가는 거는 잡범으로 갑니다. 잡범. 그러니까 정치범, 사상범과 잡범은 방이 다릅니다. 급수가 다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잡범방으로 들어가서 한 10년 푹 수양하고 빛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년간 정신 바짝 차려서 본인 또 지역까지 갔다 오고 지역에서 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청에 의해서 성경을 사서 사인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석방된 다음 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덕분에 감옥에서 성경 많이 읽다가 나왔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말하기를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고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백성이나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윤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잘한 후에 2년 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부정선거가 없는 밝은 선거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로 공명한 선거를 해서 좋은 대통령이 뽑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당, 야당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에는 김문수, 오세훈, 원희룡 같은 좋은 후보자들이 있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도 좋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김부겸이라든지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이라든지 또 이낙연 후보라든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국민이 선택에 의해서 뽑혀서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서 좋은 나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서대문에 가면은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이 일본에 대해서 세운 독립문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 독립하자고 세운 문이 독립문입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같은 장교를 육성하는 대학에 아예 딱 서붙여 놨더라고요. 일본은 100년 숙적, 중국은 1000년 숙적, 그렇게 북한에서 써놨어요. 그 장교를 기르는 그 학교에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내가 상당히 놀랬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중국은 1000년 숙적, 1000년 적이다. 일본은 기껏해야 100년 적이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요즘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것이 1921년입니다. 그런데 100년 되는 2021년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대회에 전 세계 공산당이 깃발을 다 걸었는데 깜짝 놀란 것이 그 속에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서 있어요. 그 내가 이상하다. 더불어 공산당이냐? 왜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에 우리 야당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거기 있을까? 내가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됩니다. 독립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중국보다가 앞서가는 동양의 빛나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인데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 내가 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무슨 청년들이, 중국 청년들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쎄쎄 하길래 내가 중국말로 한마디 니하오 그랬더니 비실비실 피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 청년들이 왜 찬성합니까?
그 참 희한한 일이지요.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로 뿌리 내리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이거는 지향 문 사람들처럼 제정신이 아니에요. 선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다음 선거도 보나 마나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우리 야당의 192명 국회의원 중에 거의 50여 명이 수상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다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서해안 바다에 던져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공명선거를 해야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 이렇게 기도해 하고 시민들이 나와서 더우나 추우나 시위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회담을 해가지고 6.15 선언이란 걸 발표했습니다. 2000년에 발표한 6.15 선언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남과 북이 화해해가지고 서로 간에 연방정부를 나아가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01년에 김대중 정부와 김정일 정부가 공동 투자해서 신의주 건너편에 단동이 있습니다. 단동. 바로 압록강 건너면 바로 단동인데 거기에다가 뭘 세웠냐면은 거기에 이제 전산 프로그램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름이 하나 전산 프로그램 회사. 그러고 같은 회사를 서울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운 거는 뭐 그래서 좋은데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 그 전산망을 만드는 용역을 그 단체에다가 줬어요. 그런데 거기는 북한에서 이렇게 컴퓨터 이런 걸 전공한 33명이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단동의 그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조작을 하는 걸 기술을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을 수가 없는 거이지요. 그걸 완전히 이번에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없는 나라 만들어야 되지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좌익운동권에 두 계통이 있습니다. NL계, PD계가 있는데 NL계는 National Liberation, 바로 민족해방전선 주사파입니다. PD계열은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조국, 조희연 서울교육감 하던 그 사람들이 PD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PD계열은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자는 계열이고 NL계열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NL계 주사파 계열이 80%,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임종석이니 이인영이니 이석기니 이런 사람들이 다 귀에 익은 이름이지요. 그 NL계 주사파에 속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2001년에 충청도의 군자산 충청도 군자산에 주사파 계통 대표가 700명이 산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서는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그런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9월 태제라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연을 잘 모릅니다. 군자산의 약속이 뭐냐 하면은 주사파 NL 계열이 10년 후에 정권을 잡는다.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안에는 못 잡고 2023년 4년 선거 때마다 부정을 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국회 다수 의석을 잡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횡포를 했습니까? 탄핵을 29번이나 계속을 하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대통령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다녔지요. 여러분, 목에 힘을 너무 주면은 목 디스크가 걸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 군자산의 약속, 9월 태제, 국민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나쁜 사상을 싹 말씀으로 물리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나라를 장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1980년, 90년에 북한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 중국 쪽으로 가서 중국 쪽 두만강 뚝을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강 건너 북한 동포들 굶어 죽지 않게 살려주십시오.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다니는데 너무 불쌍했는데 옆에 중국 마을에 교회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 내가 찾아 들어가서 나는 남조선에서 왔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중국 목사가 반갑게 맞으면서 마침 북한에서 양식 구하러 넘어온 19살 북한 처녀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지요. 그래서 내가 만났습니다. 19살 아가씨인데요. 내가 어째서 이래 중국에 왔냐 그랬더니 엄마가 먼저 굶어 죽고 아버지가 굶어 죽고 동생 셋이 있는데 엄마가 마지막 숨 거둘 때 동생들 살려라 그 유언이래요. 내가 하도 불쌍해서 주머니에 달러를 전부 털어서 한 2,000불 촌에다가 지어주면서 굶어 죽지 말고 통일된 뒤에 만나자 그랬더니 두 손으로 돈을 받으면서 그 손바닥에 있는 돈에 얼굴을 먹고 하염없이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고맙시오 고맙시오 이것만 우리 동생들 안 죽어도 되겠시오 하고 우는데 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가씨 19살 먹은 아가씨의 눈물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자유민주주의 뿌리 내리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세워서 북한을 통일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통일해서 통일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어서 전 세계 박수받는 대한민국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길을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어 하느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게 하시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대통령직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르짖어서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북한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통일한국을 이루어 우리 평양 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두산에 가서 여름 수양회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한국이 잘 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사오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776년에 영국 에딘버러의 장로교 신자였던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The Wealth of Nations. 한 나라는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책이 국부론입니다. 100년이 못 돼서 1863년에 독일의 칼 막스라는 분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독일어로 Das Kapitalismus. 두 책이 나온 이래로 온 세계가 두 체제로 갈라졌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국가 경영 이론으로 따르는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사회 이리 나가고, 칼 막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의 이론으로 따르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두 체제가 부딪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최전선에서 부딪히는 체제 경쟁, 이데올로기 사상 경쟁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는 1961년 그 당시에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훨씬 발전했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주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해방 이후에 북한은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채택한 노동당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워지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선택을 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끄럽고 혼란해지기 쉽습니다. 4.19가 일어나고 어려워지니까 경제는 미국 원조에 의존했습니다. 미국 원조 물자로 480 식량 지원 그래가지고 미국이 남는 양식을 후진국에 지원해주는 그걸 480 식량 지원이라 그럽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승만 정권 때 그걸 팔아서 국가 예산의 80%를 미국 원조로 유지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렵고 백성들은 민주주의 시끄럽고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남한은 완전히 잿더미로 새로 시작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혁명 일어나던 61년에는 남한은 국민소득이 78달러, 북한 김일성 체제에서는 240달러. 그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갔으면은 우리는 베트남처럼 공산화됐겠지요. 그런데 5.16 군사혁명 일어난 이래로 정부와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밤새워 재봉틀 돌리고 일하고 해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를 세울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보니까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때가 케너디 대통령이랬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그때 시커먼 구레나루 그 무슨 안경이라 그럽니까?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케너디가 좀 기분 나빴지요. 뭘 쫓겨난 나라에 조그마한 대통령이 와가지고 새카만 안경 끼고 와서 오니까 아주 그 사람은 뭐 엘리트 출신이니까 제대로 대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자존심 상했지만은 나라 위에서 프레지던트 케너디 우리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데 자금을 좀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케너디가 말하기를 당신 같은 독재자, 딕테이터가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한 푼도 지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가 새카만 안경 끼고 간 건 너무 과로해가지고 눈에 핏줄이 서가지고 그걸 숨기느라고 새카만 안경, 그걸 무슨 안경이라 그러지요? 그걸 끼고 갔는데 뭐 그런 사정을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박정희도 자존심 있지요. 응?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독재자라 치고 북한의 김일성 독재는 나보다 10배 더 하니까 북한을 막기 위해서 경제 지원을 해 주시오. 그러니까 케너디가 아주 거절하고 무시했지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꼿꼿하게 뭐 허리 굽힐 길이도 안 되죠. 쫓겨나니까. 응? 빳빳하게 나오니까 케너디가요. 나가는데 들리게 말했어요. Kill him. 없애버려. 부하들한테. 박정희가 그걸 들었어요. 나오면서. 그래서 숙소에 와가지고 그날 한 2시간 울었다 그래요. 응? 우리 민족의 이 국민의 이 어려운 처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괄시당하냐? 응? 2시간 울고 내가 목숨 걸고 나라 일으킨다. 결심하고 온 거이지요. 그래서 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MIT 공과대학을 방문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MIT 공대 가보고 딱 영감이 떠오른 겁니다. 맞아. 과학 인재를 길러야 된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무자본 국가니까 인재를 길러가지고 머리에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게 해야 된다. MIT 공대에 가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귀국해가지고 10명씩 뽑아서 국비 장학생 뽑았어. 그때는 달러가 너무 귀할 때인데 국비로 전부 생활비를 내가지고 미국에 10명 해마다, 독일에 10명 장학생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 참모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 가서 공부한 사람 중에 전근모 장로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로 됐지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뭘 공부했느냐? 원자력을 공부한 거지, 원자력. 독일에 간 사람은 한 사람이 뭘 공부했느냐? 제철소. 제철소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걸로 박사학위 받고 독일 제철소의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조국의 제철소를 세우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걸 전부 연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원조 받을 데가 없으니까
독일에 가 있는 이승만 때 보내는 장학생들 통해서 독일에서 우리 차관 얻을 수 있도록 좀 해봐라. 그랬더니 독일의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클래스메이트인 연구생이 있었어요. 이승만 때 보내는 장학생이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독일의 경제부 장관이 된 겁니다. 동기생이니까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데 자금이 없어. 독일서 좀 지원해 주시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은 없고 그 나라 실업자가 많지 않냐. 그 많다. 그러니까 광부 1000명, 간호사 3000명 보내주면은 그 사람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간호사, 광부가 간 거지요. 근데 광부로 갔어도 뭐 탄광에 일하던 사람이 아니고 대학 졸업생들이 광부로 간 거지요. 광부로 가가지고 지하 1000m 밑에서 석탄 캐는 그 다 땀을 뷰도시 흘리면서 지하 1000m에서 석탄 캐는 광부로 일하고 간호사들은 독일에 죽은 사람들 시체 닦아주고 환자들 대소변 받아주고 이런 일로 이제 갔습니다. 그게 이제 1961년에 갔는데 63년에 갔는데 그 다음에 박정희 장군이 그러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경제 지원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광부들, 간호사들의 인건비 담보로 2억 7천 마르크를 빌려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의 종잣돈이 된 거지요. 그런데 독일 가가지고 정부 고위층 만나기 전에 가 있는 광부들, 간호사들 먼저 만난 거예요. 그리 가가지고 큰 강당에 모아놓고 한국에서 온 대통령이 자기들 만나겠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같이 해외에 나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세우는데 우리 인생을 투자합시다. 그러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울음바다가 됐어요. 우느라고 애국가를 못 불러. 유경수 여사도 울고 대통령도 울고 그 광부들 간호사들이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 그런데 나오는데 간호사들이 유경수 여사 붙들고 어머니 한국에 데려가 주세요. 시체 닦는 거 더 못하겠어요. 응? 붙들고 우는 거예요. 이 박정희 장군 대통령도 울고 그 울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옆에 수상이 스미트인가 그래. 스미트 수상이 대통령이 자꾸 울고 있으니까 마음에 그냥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고속도로 그 아우토반 그래. 고속도로 달리는데 그 스미트 수상이 당신 나라도 경제 개발하려면은 고속도로를 닦으시오. 아우토반을 닦으시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빌리러 왔는데 어떻게 닦습니까?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우리나라도 이런 도로가 있어야 돼. 차를 세워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대통령이요 독일 고속도로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추면서 하늘이시여 우리 조국도 이런 도로 만들고 독일 와가지고 아가씨들이 시체 닦고 젊은이들이 1000m에서 석탄 캐는 거 안 해도 되도록 도와주시오.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2억 7천만 마르크가 빌려서 오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 유학생들을 다 모았어. 이승만 때 보내는
유학 장학생을 모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조국에 대해서 무슨 충고할 말 물어볼 게 없냐 그러니까 그 사람